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모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주간 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안지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죠. 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8월 전용 면적 165에서 187제곱미터까지 모두 160채가 분양됐는데 전국에서 13만 8천여 명이 몰려 평균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도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실주거가 불가능해지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행사 말에 속았다는 주장입니다. 실거주가 가능하다라는 시행사의 답변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행사에 전화를 했을 때에도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분양 과정에서 공고문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유의사항을 적법하게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이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없이는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용도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와 주차장 면적 추가 확보, 바닥 난방 면적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9만 8천 가구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 동의이기 때문에 그 100% 동의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80대 확보하는 것도 저희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입주 예정자들은 청주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에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청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한 이 수분양자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영상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이제 청주시 가경동 고속터미널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이 수분양자들이 이제 시행사 측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준주택,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 가경동 이 사례가 청주에서는 첫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좀 낯선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떤 시설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숙박시설인 호텔과 그리고 주거용 시설인 오피스텔이 합쳐진 그런 건축시설을 말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요즘엔 레지던스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나 세금, 그리고 주택수 미포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어서 2017년부터 급격히 매물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규제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이제 약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런 공급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소유자들이 이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손님을 유치를 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시설인데요. 예. 근데 이 구조가 이제 취사가 가능하고 세탁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서 직접 거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주거 시설인 아파트 같은 거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세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종부세,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종부세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역시 이 전매 제한 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 통장도 역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주차 기준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주차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는 한 세대당 한 대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만 이제 확보를 예, 하면 예. 되기 때문에 이 주차 기준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뭐 세금도 그렇고 청약 부분도 그렇고 또 주차, 피난, 뭐 방화 기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파트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보다 유리한 점도 많은데 네. 이 수분양자들이 청주청 앞에서 시위하는 게 언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네. 어떤 걸 요구하는 거죠? 네, 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을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본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분양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생활형 숙박 시설을 이제 오피스텔로, 그러니까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실제 거주를 직접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용도 변경을 이제 올해 10월까지 지금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한까지 용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고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거주 목적으로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주시청이 요구하는 겁니까? 시행사 측이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게? 그 용도 변경이라는 게 일단 시행사에서 이제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용도 변경 허가가 이제 시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그럼 시행사 측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행사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양자의 100% 동의가 없이는 이 용도 변경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명의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자들 측에서는 이제 광고를 할 때 이게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 이런 광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시행사 측에서는 이제 분양을 할 때 공고문에 분명히 이제 숙박시설이다 이걸 명시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해서 이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수분양자들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설명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도 변경이 좀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자체에서 용도 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 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요건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좀 복잡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택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분양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난방 설계 같은 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좀 까다로운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청주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지금 공사 중인 이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 유일하게 이 오피스텔 개발이 허용되는 그 용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또 굉장히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해운대에 예. 그런 사례가 있고 여수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제주도에 있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도 비슷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용도 변경이 된 사례가 지금 있나요?
부산 해운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상 애초부터 이제 숙박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주차장 기준 같은 걸 좀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제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시의회에 접수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수시 입장은 이렇게 주차장 기준을 이제 변경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것이 이제 용도 변경이 실제로 된 사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주도에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12월에 주차장 확보 기준을 이제 일시적으로 한 절반 정도만 이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실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제주에 있는 한 10,000개의 레지던스 중에 한 1.5%,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활용 숙박시설 수부장자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제 불법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이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이게 불법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숙박시설에서 본인이 거주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에서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를 약간 준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해줘야 하도록 이 관련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이제 수분양자들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죠? 뭐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정부도 예전 정부랑 마찬가지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허용을 해주는 것은 좀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완화가 되니까 이제 이걸 좀 편법적으로 좀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본래 용도대로 이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아서 사용하는 소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유주들과의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허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안전 관련 허가 기준이 좀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전환을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본인들이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광고에 이제 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서 좀 혼동을 해서 이걸 분양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현재 무주택자이고 또 본인이 거주하려는 용도로 이렇게 분양을 받은 그 목적이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시는 4년 전 특례시 지정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하며 다시 한번 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연구 자료를 발표한 오명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특례시 관련 이슈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례시란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특례시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법 제 1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이제 부르고 있고요. 특례시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들보다는 많은 특례 사무들이 주어지다 보니 자율성이라든지 자치권이 더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특례시 제도의 취지는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 강화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그 변화되는 걸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특별한 이점이 특례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사무들을 어느 정도 특례시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건축물의 허가라든지 뭐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물류단지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지고요. 지방 교부세 부분도 일정 부분 확대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좀 저희 오송 참사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재난이나 위기 관리 측면에서도 특례시에 좀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책임 부분도 같이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에서 그 지정을 바라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일정 대도시 단위라고 하면 특례시를 원하고 있죠. 예. 지난 3월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제 예, 몇 달 지났죠. 맞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용인 특례시에 3월 25일 방문하셔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제정을 약속하셨고요. 행안부에서는 관련 TF를 제정해서 관련된 특례 사무를 확대 발굴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특례시의 시정연구원들도 공동연구를 통해서 대도시 권한 이양에 대한 공동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특례시가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특례시 상황이 어떤지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현재는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에서 창원이 유일하게 되어 예. 있고요. 화성도 이제 인구 100만 기준이 좀 충족이 돼서 올해 내년부터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곳에선 승격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오 박사님, 현재 특례시 관련 법제에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부족한 점이나 개선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특례시에 대한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특례 사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된 것은 202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특례시 자체가 그 기존의 광역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광역시 새로 지정하는 부분을 좀 자제하는 기조 속에서 특례시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시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광역시의 권한에 비하면 사실 현재의 특례시의 권한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특례시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례시 기준 요건이 인구 100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4군데 중에서 다 3곳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창원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구 감소 시대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인구 예. 감소 시대에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 100만 인구를 달성하는 것은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에서는 점점 더 특례시가 확대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특례시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지방 자치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이 지방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쪽으로 더 발전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래 추진하고자 했던 가치와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몇 년 전 청주시가 특례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다른 시군 그리고 충청북도가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어떤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까? 2018년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뭐 이제 다만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기초 대도시 단위에서 연대에서 대도시 시장분수 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 공동으로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00만 기준인 것을 50만으로 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뭐 충북도의 반대다라고 하기에는 뭐 팩트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봐야 되지만 뭐 과거에 어쨌든 가장 개정에 좋은 분위기였던 건 분명하고요.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연대가 좀 돼서 어느 시기보다 개정 가능성이 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다른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특례시들은 이미 특례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특례시에 대한 논의가 고민인 부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시 청주시가 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될 경우에 저도 뭐 이제 주변 지인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청주시가 충북도로부터 독립을 한다라든지 청주시가 다른 시군의 발전을 좀 막는다. 이러한 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성이 됐고 널리 회자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해도 충청북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최근에 메가시티라든지 충청권 지방 자치단체 등 그 초광역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다른 광역단체들과 대등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옥천이나 보은은 대전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충주나 제천은 원주 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새롭게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이라든지 천안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 일부 지역까지도 포함하고 진천이나 음성 부분도 좀 같은 생활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좀 친밀함이 좀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청주시가 좀 성장을 하고 특례시로 지정이 돼서 인근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도내 자원을 우리 충북도 안으로 결집시키고 어떠한 그런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을 때 예. 어떤 걸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주시는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 전국 대도시 중에 최상위권입니다. 면적도 상당히 크고요. 인구도 대도시 중에서도 비수도권 중에서는 탑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는 어떤 행정 서비스나 인프라가 일반적인 뭐 소규모 대도시보다는 더 확대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경제계획이라든지 교통,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책을 자율적으로 좀 수립할 수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이제 8개 대도시로 구성이 돼 있고요. 계시는 박사님들하고 이제 공동 연구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박사님들의 말을 좀 빌어보면 특례시 지정이 광역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어떤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좀 크게 와닿았고요. 충북 도민으로서 또 청주 시민으로서 청주시의 발전이 충북의 발전이고 충북의 발전이 청주와 다른 시군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특례시 지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은 아니고요. 필수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학생. 친구들과 게임하듯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졌습니다. 바카라와 하이로우 등 1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게임을 주로 했습니다. 용돈에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결국 학교 운동부에서 쫓겨났습니다. 15살 중학생도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돈을 쪼개 2,000원, 3,000원씩 하던 게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도박을 한다 이런 소리 듣고 저도 해보고 싶어서 찾아봐가지고 했어요. 서버 찾는 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검색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2,900여 명 가운데 35%인 1,035명이 만 19살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9살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생도 2명 있었습니다.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청소년도 12명 적발됐습니다. 친구 소개로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인터넷과 SNS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박이 범죄라든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게임이다 아니면 재미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이 된 뒤에도 그 심각성을 쉽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친구에게 돈을 뺏거나 사기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도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부적응 혹은 가출, 학생들끼리 폭행 혹은 금품 갈취로 이어지는 2차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경찰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충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김경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니까 청소년 도박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정말로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고요.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이전에는 일진이나 정말 문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이제 도박하는 정도,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대부분 아이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기가 매우 쉽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대부분은 한 번씩은 경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이 도박에 대해서 약간 이제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게임들 내에도 상당 부분 사행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온라인 그 게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라든가 합성을 통해서 내 캐릭터나 혹은 장비들을 이제 더 좋은 장비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 역시 이제 넓은 범주 안에서는 저희가 도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이제 도박 사이트를 접근했을 때 그런 게 거리감이 좀 없어지는 거죠.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불법 사이트 이제 운영자들이 이제 도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성인 도박처럼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이거 도박이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캐릭터를 귀엽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그런 장면들 도박이 행해지는 장면들을 매우 단순화한다던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딱 봤을 때 이게 도박이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하던 그 게임과 별 다르지 않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제 우리 지역의 도박 문제, 청소년들 도박 문제가 얼마큼 되는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제 예방 교육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는데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선별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도박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험군이나 그리고 문제군의 그 비율은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위험 집단 비율이 7.7% 전년도에 23년도에 7.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정도가 도박 문제 위험 집단에 속해 있는 거죠.
더 우려되는 거는 매우 심각하다. 이게 중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율도 2.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뭐 심각하다 이야기한 건 저희가 2015년부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인식하는 것은 본인들이 경험했던 도박을 했던 장면들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짤짤이를 한다던가 뭐 판치기를 한다던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에이 뭐 많이 이제 심각해져 봤자 뭐 10만 원, 20만 원 요 정도에서 문제가 있겠고 그런 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뭐 청소년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어?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문제의 양상을 보면 이제 정말로 심각한 거죠. 청소년 문제라기보다는 어른의 도박 문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 센터가 전국에 14개가 있는데 전국 지역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한번 그 어떤 수준에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손실액이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뭐 성인들도 도박을 해서 100만 원 이상 잃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100만 원 이상 잃었다는 비율이 91.2%였고요. 어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매우 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000만 원 이상을 잃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27%나 됐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을 잃었다는 친구들도 5.3%나 됐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하는 정도의 도박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액적으로도 성인의 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금전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또 다른 그에 따르는 다양한 폐해가 따라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도박에 연루가 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네. 코로나19 때 화상 교육 과정도 있었고 지금 네네. 온라인 게임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청소년들이 이 도박에 접근하는 어떤 유인책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이들 이제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도박 문제가 정말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더 심각해지는가,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 측면이 다 있었던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또래 집단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활동을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파급력, 도박 문제가 뭐 전파되고 하는 데는 또래 활동으로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되는 청소년들이나 혹은 도박 문제가 그 뭐 낮은 수준, 문제가 없던 친구들은 진입하는 경로가 차단되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되었다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미 도박 문제가 문제성,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었던 친구들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더 많이 도박을 하게 될 테니까 더 심각하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전에 그러니까 도박 문제가 없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도움이 됐고 도박 문제가 이미 있었던 친구들은 매우 심화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에 접근하는 유인 경로와 관련해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 그러니까 이제 OTT에서 이제 요즘에 영상 보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자유롭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내 돈 들이지 않고 용돈을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들,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죠. 그런 통로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도박 사이트들이 이렇게 광고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래 집단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도박을 한다. 혹은 선후배들이 뭐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라고 이제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해서 경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0% 이상이 방금 말씀드린 주변에 하는 장면들을 보고 혹은 주변 친구나 선후배들이 뭔가 한번 권유했을 때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진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최초의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경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법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로로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퍼지는 것들은 이제 주변 친구들 혹은 뭐 선후배들을 통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변의 인간관계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까 도박을 해서 잃는 비용이 뭐 100만 원, 뭐 더 많은 비용도 막 돈도 있다고 그랬는데
청소년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마련합니까? 이제 돈이 처음부터 이만큼 있는 데서 다 사용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뭐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손실을 본 친구들은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뭐 그걸 해결해주고 빚이 규모가 점점 손실액이 커지는 경우일 테고요. 그래서 보통의 청소년들은 이제 용돈으로 다 시작을 하죠. 내 용돈을 다 사용하게 되면 그 용돈이 다 사용되니까 도박은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도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친구들은 알바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났을 때 이제 불법적인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돈을 가져다가 한다거나 혹은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하거나 혹은 이제 갈취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2차 범죄와 연루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내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고 싶은 욕구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손실 만회하려면 잃은 돈을 빠르게 만회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들을 조금 더 베팅액을 키워야 이게 이제 만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액수는 커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끌어오는 방법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또 문제를 더 키우고 네네.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네. 특히 청소년들한테 도박이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개입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주변에 점점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2차 범죄와 연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용돈 내에서 도박을 하고 거기서 나 문제 생겼으니까 이제 돈 다 잃었으니까 그만해야지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돈을 이제 중독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도박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도박 자금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사기나 갈취 그다음에 뭐 범죄 이제 특수 범죄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금은방을 턴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왜 어른보다 더 이렇게 2차 범죄와 이렇게 더 연루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아마도 청소년들의 그 이제 생물학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두엽이라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전두엽의 그 뇌의 영역은 성숙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이제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그게 다 성숙되지 않은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사결정합니다. 특별히 지연 보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10,000원 받을래 아니면 뭐 하루 후에 50,000원 받을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보통은 나 기다렸다 50,000원 받을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결정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각적인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도박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2차 범죄로 자꾸 연루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청소년기의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들 몰래 도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박 문제가 의심될 때 아이들의 어떤 행동 패턴에 주목하고 또 그런 걸 봤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한 이불을 덮고 가는 부부 사이에도 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도박 문제를 알아차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자녀가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의 있게 보지 않으면 이제 도박 문제를 알아차릴 겨를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돈을 잃었을 때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돈을 잃으면은 이제 용돈이 떨어졌으니까 용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부모님한테 자꾸 용돈을 더 달라고 하던가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나 돈 빌려갈 돈을 갚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혹은 휴대폰 요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결제를 해서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도박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뭐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빈번히 발생합니다. 도박자금 이제 마련 목적으로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내 자녀가 도박을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건 돈을 잃었을 때고요. 돈을 또 따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걸 막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동안 사주지 않았던 뭐 고가의 물건들이 막 생긴다던가 혹은 부모님한테 효도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또 드려요. 엄마 나 알바해가지고 돈 벌었어. 그리고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우리 자녀가 혹시 도박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내용들로는 뭐 청소년 핸드폰을 봤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가 오고 간 내용들이 뭐 발견된다던가 혹은 계좌를 봤더니 계좌에 뭐 예를 들면 도박 사이트라고 명칭이 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계좌에 입출금 거래가 막 활발하게 있는데 뭐 영진 실업, 뭐 대진 기업 뭐 이런 식으로 기업 명칭으로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좀 보인다던가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 부모님의 계좌번호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던가 이럴 때는 아, 우리 아이가 도박을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해보고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네.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금 그런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방 프로그램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2만 4천 명 정도의 예방 교육을 지난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 청소년들이 한 16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이 예방 교육을 받은 비율이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은 수치죠. 그리고 이걸 좀 더 폭넓게 봤을 때 저희가 2018년부터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11% 정도의 학생들만 예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미진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제가 생긴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한 개입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 센터에 요청을 해서 좀 개입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도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난해를 살펴보니까 6번 한 25명에게 저희가 예방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 집단 상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충북 지역의 7.7%로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집단도 2.2%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굴이 돼서 개입하는 그 수치는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게 발굴이 될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양육자인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셔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대처했구나라고 좀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 한 축으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양육자인 부모님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들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서 도박 문제 그 징후를 발견했을 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응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짧게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죠. 네, 이제 많이들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전과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들의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뭐 창문을 깨트렸어요. 놀다가. 그러면 그 창문을 깨트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사고를 친 주인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깨트렸어요 하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도박 문제도 같은 형식으로 많이들 이제 대처를 하세요.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부모님이 갚아주고 끝. 이제 공부에 집중해.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그런 대응들이 오히려 도박 중독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박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이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도박 문제로 도박을 선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재를 통해서 뭐 돈을 빌린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불러놓고 너네들 이제 도박을 해서 내 아들이 도박을 해서 이렇게 빚을 졌는데 이거는 용돈 중에서 이렇게 갚아 나갈 거야. 내 아들이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게 좀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중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선택, 도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와, 내가 도박 한번 했다가 정말 힘들었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세종 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김경진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불법 도박.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데요.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주간 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